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정아입니다. 네, 6주차 두 번째 시간 인본주의 이론,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네, 인간은 가장 하위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그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욕구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반드시 모든 욕구가 하위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상위의 욕구인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는 많은 사람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실현할 수 있는데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매슬로우는 지금 여기를 강조했다라는 거. 현재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슬로우나 로저스는 인본주의 학자인데 인간을 창조적이고 가능성이 있고 뭔가를 개발하고 탐색하고 어떤 그런 존재로 봤다는 거. 물론 나약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스스로 뭔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로저스의 생애를 볼 거예요. 1902년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로저스는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을 했대요. 이때는 아버지가, 이 로저스의 아버지는 대학 교육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위스콘신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는, 네, 굉장히 그 공학 분야에 뛰어난 그런 아버지였대요. 그런데 이제 그 로저스도 아버지와 같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죠. 농장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하려는 자립심과 책임감에 대한 훈련을 했대요. 아마 아버지께서 좀 아버지의 그 양육관이 집안의 분위기도 이렇게 화목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아버지가 학력도 되게 좋으시고 또한 공학도로서 맹활약도 하고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안 분위기를 화목하고 또 안정되기도 했지만 자녀들을 독자적으로 농장 가축을 키우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자녀들이 농장 어떤 가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저스는 고교 시절이 되기 전까지는 친구가 딱히 없었대요. 또 가족끼리 너무나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족 간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네, 그렇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는데 사색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게임을 하거나 뭐 잠을 자거나 폰을 보는데 네, 이런 훌륭한 학자들은 시간이 많으면 다 이렇게 책을 보거나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2학년을 마치기 전에 이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농업을 전공을 하다가 역사로서 전공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리고 학생 종교 집회에 참석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종교적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아동상담소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석사학위, 뭐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 또 이제 교수로서도 일을 했었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책도 쓰고 이제 이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방지협회 뭐 이런 것들 또 임상 자료를 가지고서 아동 비행 아동에 대한 거 혹은 또 불우 아동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로저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저서는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이제 학교 동기나 이런 분들 심리치료 코칭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을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은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네, 여러 가지 많은 연구거리가 되고 또 주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도 많이. 자, 그러면은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로저스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감정,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사적 개념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질적 연구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고. 저는 이제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양적 연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문지, 질문지를 돌린 다음에 그것을 취합해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매우 그렇다가 몇 퍼센트, 뭐 그런 편이다가 몇 퍼센트, 보통이다가 몇 퍼센트 이렇게요. 하지만 질적 연구는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말로 하는 대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의 태도라던가 말투라든가 표정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을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겉으로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은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다. 그 감정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내담자를 만날 때에 항상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그거를 집에 와서 반복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할 때의 목소리 톤이 어땠고 표정이 어땠고 이거를 녹음본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로저스는 인간마다 현실을 달리 지각하여 주관적인 경험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로저스는 인간마다 현실을 달리 지각한대요. 가난이라는 빈곤이라는 현실에 있었을 때에 그래 빈곤 지금은 빈곤하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돼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평생 그냥 흙수저로 사는 거야. 다시 부자가 될 확률이 없어. 그럴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지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각을 어떻게 달리하느냐? 바로 과거의 경험에 의한 거래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가난하고 실패했지만 이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래 내가 그때도 했는데 뭐 한 번 더 해보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성 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험을 처음에 했을 때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나이를 먹으면서 반복되면 괜찮다는 거죠. 바로 이 주관적인 경험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했대요. 자, 아까 우리 로저스의 생애를 봤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독자적으로 농장 가축을 키우겠다 그랬죠. 키우고 싶은 만큼, 키우고 싶은 동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양육 방법으로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주도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요즘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강점 관점이라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강점을 살려주고 주도할 수 있는 그렇게 네, 행동하는 거죠. 자, 로저스는 현상학을 이야기를 했고 인본주의 학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180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우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발적이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본주의는 메슬로우도 그랬고 로저스도 그랬고 인간은 누구나 운명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존재다. 그래서 탐구적이고 뭔가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로저스도 역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상학 이론의 주요 개념을 볼게요. 첫 번째 인간관입니다. 로저스는 어떻게 인간을 바라봤나? 로저스는 모든 인간에게 객관적 현실 세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주관적 현실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뭔가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해야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현재 지금 나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로저스는 다르게 봤어요. 객관적인 건 없다. 주관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가다. 달리 얘기해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안 좋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혹은 극복 가능하다고 느끼다면 그거는 괜찮은 현실인 거예요. 반대로 먹고 살만한데 우리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죠. 먹고 살만한데 나는 명품백이 없고 모피코트가 없어 불행하다.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객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주관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한국 여성들이 날씬한데도 자신은 되게 뚱뚱하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땐 뚱뚱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주관적으로 볼 때 나는 왠지 뚱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는 주관적인 현실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감정이 중요해서 그 주관적 감정의 변화로 인하여서 살인도 하게 되고 뭐 충동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내부에서 네, 그런데 그것들이 만족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했어요. 첫 번째, 인간은 미래지향적 존재예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허공에 있는 이런 의미의 미래지향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잘 하기 위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렇게 뭔가 건설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합리적이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멋있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서 그것을 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인본주의 인간 예찬인 거죠. 두 번째,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한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부의 자기 이해와 자기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로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순간이지만 아무튼 가장 좋은 거, 가장 이로운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개인은 유일하면서도 통합된 전체로서 연구되어야 하며 인간은 항상 전체성과 통합성을 향하여 발전해가는 존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남자는 자신의 부모님 원가족, 부모님과 이루었던 가족의 하나의 구성원인 부분인 거죠. 하지만 부분인 동시에 이 남자도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가족이 또 되는 거예요. 부분이면서 전체, 뭔가 통합적으로 간다는 거죠. 인간의 발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체적인 것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전체적인 부분과 나 개인이라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이것이 통합을 이루어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자유롭게 방임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장 가능성을 실현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목표를 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종교 지도자나 혹은 뭐 선배들이나 친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본인들의 진로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 책임이 따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복지학부에 오셨을 때 본인이 결정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제가 간혹 신입생들을 만나보면 부모님이
너는 사회복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은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거고, 막상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전과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 책임도 여러분이 진다는 거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하시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특히 성인의 존재인 거죠. 이게 바로 로저스 현상학 이론의 주요 개념 중 인간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자아실현의 경향입니다. 아무튼 로저스는 인간이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많은 동기가 있지만 자아실현의 경향이 유일하고도 기본적인 인간의 동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배울 때 생리적 이론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욕구는 동물도 제가 한다 그랬죠. 동물도 배고프면 잡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돼요. 추우면 추위를 피해야 되고 안전, 맹수로부터의 어떤 위험들, 또 소속감에 대한 욕구도 있죠. 그 동물들, 특히나 작은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뭐 존중에 대한 욕구도 아니, 동물에도 지도자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동물들은 자아 실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공부를 하나요? 학교를 가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로저스는 그런 개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 실현의 경향이 인간의 동기인데 이 동기가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숙 혹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고찰, 뭐 향상 이런 것들.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앞서 배운 거 인간은 미래지향적인 존재인데 그 미래지향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실현,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미래를 꿈꾸면서 그 과정에서 자아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살을 내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성장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노력 중에 직면하게 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아간다는 거죠.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거기서 낙심해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져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참 가슴 뭉클한 말이 있어요.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저는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외세 침략과 또 전쟁을 많이 치렀고 또 국가적으로 혼란한 많은 시기들을 겪었잖아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이 단합하고 또 연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여기까지 이루어 왔잖아요. 바로 이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성향, 성장지향적 동기, 자아실현 욕구가 기본적인 행동 동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실현의 과정이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기 충족이 되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자신을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자아실현되는 과정이 뭔가 퇴보되고 뒤로 물러나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점점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자꾸자꾸 거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말대로 하면 굉장히 멋있죠. 정말 인간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 인본주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대할 때, 또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대할 때, 또 배우자를 이렇게 대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렇게 대할 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요즘에야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녀에게 막말을 하시는 부모님 많이 계셨거든요.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냐. 니까짓 게, 뭐, 이런 말들. 굉장히 이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혹은 인본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 말을 자꾸 듣고 크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인본주의 이론은 인간의 가능성, 창조적 동기, 미래지향적,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인간을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 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주관적 경험과 행동입니다. 로저스는 개인의 현실 지각에 대한 지식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혹은 같은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한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조금 더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뭐 한 번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면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게 다 그냥 엉망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넘어져 봤고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실현을 하고 뭔가 이루어 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넘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참 되게 네. 아무튼 그 경험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로저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네, 키우겠다고 주도적으로 키우겠다고 얘기했죠. 이런 어떤 경험들이 내가 뭔가를 주관해서 리더하는 이런 것들이 의식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네. 이건 거죠. 자, 우리 교재 183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현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 경험의 사실적 존재가 아니라 과거 경험에 대한 현재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뭔가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행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주관적 경험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아의 개념입니다. 로저스는 성격 이론의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일하고도 기본적인 인간의 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쟤 성격이 되게 이상해. 쟤 성격이 별나. 혹은 성격이 좋아.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격은 뭐냐는 거죠.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타인과는 구별된 본인의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자아다. 자아 개념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되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아 존중감이 너무 높아서 자신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게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남이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남들이 보는 건 그게 아닌데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주변에 보면은 너는 네가 되게 잘생긴 줄 안다. 혹은 너는 네가 되게 똑똑한 줄 안다. 우리 왜 이런 분 있죠. 또 반대로 굉장히 예쁘고 날씬한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가끔은 여러분 누가 성형을 했는데 성형 전후 사진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성형이 필요했겠다. 성공했네 하는 분도 있지만 성형 안 해도 예쁜데 왜 성형했을까? 이런 분도 있잖아요. 자아상은 남들이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인식하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상적인 자아가 나와요. 자, 이상적인 자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거나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 네. 내가 사회복지학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가면은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정이 많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이게 바로 이상적인 자아인 거죠. 내가 되고 싶은 거.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거나 또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개인이 갖춰야 할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응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사회복지학부인데 내가 지금 꿈꾸는 이상적인 자아는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물론 사회복지학부를 나와서도 예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 1학년 때부터 예술을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보다는 약간 느리겠죠. 조금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니까. 이러면은 고민을 하겠죠. 내가 지금 사회복지학부를 그만두고 예술학부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실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과 불안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기관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기관장을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간에 쫓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잘하고 기관에서 원장도 잘하고 이런 자아였는데 사람이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세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대학원을 다닌다고 직장에서 내 일을 줄여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내가 지금 일을 병행하며 공부를 한다고 나의 공부를 줄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맨날 고민을 한 거예요. 대학원을 그만두든 혹은 직장을 그만두든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계속 부적응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2시간씩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나의 이상적 자아는 너무 높은 거예요. 일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게다가 강의도 잘하고 싶고 그런데 현실은 몸이 하나인데 남들과 같은 24시간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자는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많이 힘들고 네, 부적응과 불안을 경험했던 게 내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성공한 인물로 간주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실패자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또 자녀도 잘 키웠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와 부럽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만족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해놓은 이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부적응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 구조와 주관적 경험 사이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부적응과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과거의 경험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긍정적 관심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제가 로저스의 현상화 개념에서 참 이 부분을 좋아해요. 긍정적 관심은 뭐냐? 자아 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발달하며 인간이 보편적으로 영속적으로 갖게 되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좀 수용되고 사랑받고 승인받고 존중받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부모님의 사랑처럼 어느 개인의 행위에 부여된 가치와는 무관하게 긍정적 관심을 주거나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님이 우리가 착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부모님은 내 편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받으면 저는 이 문장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가족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와 또 친구들에게.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감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갖는다는 거. 믿어주고, 그냥 그대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에 보면은 그런 문구가 나와요. 좋을 때만 그냥 그 잘해주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그거를 그냥 끝까지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도 그 나중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어떤 그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태주라는 시인에 보면은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와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인 거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나와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인 거죠.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에요.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죠. 자,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글쎄요, 부모님도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 형제가 아닌 건 분명해요. 왜냐면 형제도 막 싸우잖아요. 부모님, 어머니? 저는 어머니하고도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게 다 완전히 가능할까 싶은데 아무튼 정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면에 이게 행복하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주 여기서도 정말 은혜 받는 명언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하고 신뢰받아야 하며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로저스의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신뢰받아야 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신뢰받아야 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의 어떤 그런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자아 실현이 돼서 뭔가가 완성되고 대단한 뭔가가 나와야지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 그 개념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을 숨기거나, 네,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드러내고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자기 잠재력을 갖다가 인식하고 또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그럼 완전히 기능한다는 건 무엇이냐?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자기의 능력과 재질을 발휘하는 거. 그러려면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가는 개인을 지칭한다는 거죠. 우리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그러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못 이기는 이유가 적을 아는데 나는 알지 못해서 그렇대요. 일단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한 자아상, 그리고 나의 강점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나의 가능성은 뭔지, 자꾸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완전히 기능한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재질을 발휘하고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하여 이동에 나아가는 개인을 지칭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동에 나아가는 그것도 나아가는 행위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에 나가는 사람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지만 그 나아가는 행위 그것도 역시 로저스에서는 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훌륭한 삶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하지 않고 개방적이고 실존적이고 또 자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 자유의식, 창조성. 네, 하여튼 인간 예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모든 좋은 것을 골고루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경험의 개방성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개방의 감정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폭넓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나 나쁜 사람인가 봐.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들 수 있어요. 그냥 인정하고 그것도 폭넓게 받아들인 거예요. 가치의 조건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감정과 태도를 자유롭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왜 몇 년 전에 아니죠. 아주 오래전이죠. TV 광고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예할 수 있는 사람. 그 얘기는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라는 얘기죠. 분위기에 쌓여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그래요. 그냥 내가 좀 참으면 되니까 우리 다수결의 원칙을 워낙 존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남들 다 그냥 좋은 대로 나만 좀 참으면 되니까 뭐 이런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자신의 감정을 그게 설령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솔직히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념과 상충되는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자신의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진실한 자신이 되어간다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을 반대하면 내 의견이 합리적이지 못한가 봐. 내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 감정 있나?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물먹이려고 반대하나? 이렇게 바라보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존적인 삶입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실존적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새롭고 신선하게 그냥 모든 경험에 스펀지같이 싹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그냥 뭔가 허무맹랑하고 이렇게 실체가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비슷한 경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그냥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유기체에 대한 신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한 사람은 자꾸 남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그래 내가 선택한 게 옳을 거야. 내가 잘했을 거야. 내가 지금 판단한 대로 밀고 나가면 될 거야 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큼 신뢰하세요? 그래서 보통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양기라고 하죠.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좀 많이 들으세요.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고서 본인이 결정하고 단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결정은 본인이 해놓고 뭔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뒤로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행동에 대한 자유의식이에요. 사고와 행동에 대한 대안들 중에서 금지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유기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자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거나 희생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탄생에서 단지 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민주주의가 거듭을 길을 좁혀질수록 선택권이 많아지고 하나만 옳다라는 신념에서 이제 두 가지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어떤 각도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뭔가 전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물론 세계적인 주들은 지켜야겠죠. 나의 선택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던가 타인을 한다던가 소외를 끼치면 보는 앞으로 제재를 받는 것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의 범위를 스스로 보장받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창조주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참 어렵죠. 창조를 누가 어떤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영수 얘기하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는가. 부모님이 시켜서 사회에 이렇게 해야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오늘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역시 나한테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내가 운동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걸 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계약이 있다거나 여러분들 정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게 많아지셨죠. 예를 들면 안다 아니면 신청 이런 것들 뭔가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힘을 내지만 물론 지금도 완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나에 대한 힘들이 굉장히 빠지고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자꾸 아까 말씀하신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이러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요. 자꾸 스스로 책임을 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되고 또한 그거를 주관적인 느낌으로 과거의 경험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행동에 자발적이며 주변의 생활에 풍부한 차원을 배우면서 변화와 성과가 발달했다고요. 창의적인 사람은 사회적, 문화적인 제약에 순응하거나 수동적인 적용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사회적, 문화적 제약에 순응을 하지 않고 혼자 강아지같이 돼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목표는 지키지만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거는 남과 똑같이 하지 않고 요즘에 왜 TV에서 보시면은 막 산소대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지 않죠.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살아야지 왜 산속에서 혼자 살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몸이든 어쨌든 무슨 이유로 간에 그게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익혀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저스나 웨슬로스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고 주도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건설적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런 관점으로 어찌 보면은 되게 뜬구름을 잡는 내용 같을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참 내 살아간의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뭔가 무한 긍정으로 봐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주차가 끝났습니다. 7주차에는요 생태 체계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생태 체계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과 환경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성격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얼굴을 보고 대면 수업을 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사이버 강의 열심히 수강하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정화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